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죠? 지금 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먼저 감독님부터 소개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 팰리스를 연출한 가성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 팰리스에서 연기한 김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역할한 유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저희가 뭐 영화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등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누고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감독님께 어쨌든 보면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뭐랄까 짧은 시간 안에 쓰기 힘들 정도의 어떤 뭐랄까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어떤 그 인간 군상들의 심리를 다루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완성하시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게 되셨고 개발하시는데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리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쓴 건 한 1년 정도 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원래 제가 좀 이런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좀 사회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팔로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되게 닮아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이나 그런 속사정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시나리오 쓰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거 작업한 지가 지금 벌써 1년 넘게가 지났는데 제가 저번 상영 때 한번 봤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저도 저런 비슷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난받는 선택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제 마음이 되게 반영되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썼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방금 하신 말을 좀 유추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 두 배역에 방금 전에 감독님이 이렇게 어떤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냥 당연히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누군가 되게 이렇게 정말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서로가 너무 잘 아는 관계지만 그렇게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 저는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드림 팰리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그 밖에 어떤 구조라던가 사회라던가 이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원인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막 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분 우리 김선영 배우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촬영을 하셨을 때는 한 1년 전쯤이셨던 것 같고 이제 지금은 또 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는 그때 이제 연기를 하셨을 때의 마음과 지금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실 때의 마음이 다를 것도 같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같을 것도 같고 이제 그런 점들도 좀 궁금하고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시고 나서 이 영화를 이제 이 배역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셨던 어떤 뭐랄까요 계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산영화제 때 10월이었나? 네, 그때 1년 봤고 그 전에 이제 가편집본을 보고 아무래도 이제 시나리오는 좀 더 방대한 이야기들이 더 있었고 이제 시간상 편집들이 많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문학 작품처럼 좀 굉장히 다층적인 생각을 하겠다면 영화는
나왔을 때 조금 더 이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작품을 하게 된 거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참 깊게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좀 비난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곡해되고 방해받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원래 뜻과는 관계없이 또 사회적으로 사회 외부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는 뭐 또 그런 지점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살아 있었고,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시나리오 읽고 났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 작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저 혜정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뭐랄까 우리가 연민을 가질 수 있고 되게 안쓰러운 어떤 그런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는, 되게 이렇게 그 여러 층들이 있는, 물론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연기를 하시는데 되게 많이 어떤 배우님께서 어떤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 인물을 연기하실 때 배우님께서 좀 중점을 두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근데 저번 여기 서독지에서 며칠 전에도 이제 GV를 한번 했는데, 그때도 그 모더레이터 분이 그 혜정이가 선을 넘었다 많이 그래서 혜정이가 선을 넘어서 보이면은 내가 연기를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이 인물은 그냥 그 입장에서는 해야 될 선택들을 했을 뿐인데, 근데 또 말씀하시길 왜 저럴까?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 왜 저럴까라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궁금해가지고. 왜냐면은 이것은 어떤 독특한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부분이 왜 저럴까라고 느껴지는 건지. 그러게요. 그거는 근데 저만 그렇게 봤을 수도 있고 관객분들은 또 다르게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그거 소금 뿌리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소금 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꼬이고 인물들이 이렇게 되게 된 그 최초의 원인이 뭐였을까, 전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아까 감독님도 얘기한 어떤 그 회사 길상과 합의를 했던 어떤 순간, 왜 합의를 했을까? 네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물이 그 혜정이가 자기 입으로 뭔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정말 진심일까?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 그 사람이 또 말을 한다고 다 진심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 진심도 여러 가지 진심이 또 이렇게 섞여서 하나의 진심으로 또 나오기도 할 것 같고 해서요. 혜정이도 좀 다른 생각도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솔직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수인도 하고, 네네. 혜정과 함께 투쟁했던 그 가족들도 했을 거고, 내 아들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진심이라는 게, 이 영화가 좀 더 방대하게 무슨 러시아 문학처럼 한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그게 정말 맞닿아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배우로 연기했을 때 당연히 진심이었겠죠. 저는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의 어떤 파생된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좀 선입견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뜻 보면 반절짜고, 또 언뜻 보면은 그거 돈 받고 아파트 소개해준 애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합의 본 것도 하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네 남편이 책임자가 제대로 못해서 불났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다가 뭐 앞도 안 보이고, 합의라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당신의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또 각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그 약간 미심쩍은 오해의 소지들을 갖고 있는 상황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내가 좀 이상한 호흡을 써가지고 좀 이 여자가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거를 캐릭터 어떤 이런 게 발군의 캐릭터 그쵸? 그러니까 그 네네. 감독님과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조금 그런 소금을 뿌린다던가 조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각자의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배우님 하시면은 언제나 그 연기의 뭐랄까 여왕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배우님을 칭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영화를 보면서는 이를테면 약간 드라마라든지 어떤 기존의 다른 어떤 매체나 그런 극에서 우리가 좀 접했었던 그런 모습들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다른 모습들을 되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혼자 좀 추측을 해봤었습니다. 뭐 그런 모습을 누구나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일단은 사투리 잘 쓰는 아줌마가 많이 들어오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제가 그런 걸 마다한 적이 없죠. 안 들어오니까 못하는 거죠. 당연히 어떤 모습을 개인 김선영의 선택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연기를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캐릭터였으니까 그렇게 연기가 된 건데 의외로 제가 연극할 때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했다면 이제 드라마 응답하라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투리 잘 쓰는 40대 아줌마 딱 그 성격 좋은 아줌마라는 이미지가 딱 이제 생기면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더 이제 니즈가 많아지고 저는 뭐 뭐든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좀 정형화된 이미지가 이제 저한테 생긴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싶은 건 모든 배우의 마찬가지 이제 욕망이니까. 네네. 재밌었어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평소에 안 했던 어떤 것들을 한번 이렇게 탁 해본다? 이런 어떤 생각도 막 왠지 연기하시면서 좀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약간 말이 좀 꼬이는데 아니야. 왜 말이 꼬이지 않네. 네, 아니 제가 원래 워낙 이렇게 예전에 저도 캐스팅을 좀 하고 싶었던 어떤 때도 있고 좀 해주세요.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열심히 여기 또 이렇게 영화 만드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은지 배우님께도 어쨌든 이은지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되게 처음 보는 모습들을 이 영화에서 되게 많이 접하게 된 것 같고 저 배우님께서 저런 결의 어떤 것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특히나 두 분이 이제 그 창사를 사이에 두고 나누시는 어떤 대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영화를 뭐랄까 어떤 이은지 배우님을 새로 발견하는 어떤 계기로서의 어떤 가치도 되게 소중한 영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배우님은 연기하시는데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배역을 이거는 정말 잘 해내고 싶었다라던가 이런 지점들이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일단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그 수인이를 연기하기에 앞서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입장이란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제가 놓여진 그 입장에서 말하자면 저도 유가족인데 그쪽 반대편 그 유가족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 하필이면 제가 또 그 관리자의 부인이다 보니 저도 유가족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는 입장에 처해야 하면서 그 입장들이 막 꼬이면서 막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TV 매체에서 보여줬던 어떤 연기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냥 오로지 제가 맡게 된 이 역할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좀 있었던 거 이제 개인적인 목표였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해봤던 그런 역할들이라는 그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 입장을 전하는 건 제가 TV 매체여서도 언제나 같았고 언제나 진심으로 간절하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커다란 스크린에서 완전히 선보이지 않았던 다른 캐릭터로 제 마음을 새롭게 전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고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제가 옆에서 바라본 그 혜정 언니의 그 모습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 강한 에너지의 입장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내 입장에 처할 때마다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반면에 수인이라는 아이는 그 입장이 너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언니 옆에서 그것들을 이제 물론 역할 스토리 안에서는 좀 비층적인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면모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실제로 우리 이야기 영화 속에서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채로 저희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은지로서도 언니한테 많이 기댔지만 그 수인으로서도 많이 기대고 있는 부분들이 잘 녹아들기를 바랬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저는 이 작업에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좀 설레고 낯설고 두렵지만 조금 너무 뜨거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전에도 뭔가 아시는 사이여서 이 영화로 처음 만나셨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그 두 분이 아무래도 계속 같이 이제 붙고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물론 좋은 순간도 있긴 했지만 뭔가 그런 어떤 미세한 감정 같은 것들을 두 분이서 같이 연기하실 때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연기하기 직전에 혹시 뭐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런 것들을 뭔가 만드셨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감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 이렇게 더 뭐를 한다든지 감정을 차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셨을까요? 지나 보니까 저는 이제 윤지 씨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배우고 저보다는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 훨씬 더 일찍한 선배님이신데 이분은 지나 보면 충분히 더 이렇게 말을 제가 만약에 유도를 많이 하고 막 그랬으면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저를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지금은 저번 GV 때는 미리 만나서 쌀국수도 같이 먹고 되게 둘이서 이렇게 문자도 하고 참 이렇게 뭐였지 좋은 약간 애틋한 그런 동료가 되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미리 뭐 이렇게 술을 한잔 한다던가 막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제 저희는 촬영에 들어갔고 윤지 씨가 많이 저를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미안해요. 그거는 좀 많이 이렇게 소통을 더 했었으면 또 좋았을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배우마다 또 어떤 감정적인 걸 씬하기 전에 많이 맞춰보는 배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배우도 있죠, 그죠? 네, 저는 그런 거 할 때 사실 많이 맞춰보는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리허설 많이 하거나 감정 미리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액션 했을 때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소통하고 하진 않았어요. 그죠? 액션 하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조금 어려우셨나요 현장에서? 지금도 어려워요. 윤지 씨가 원래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제가 봤을 때 모두를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너무 예의가 많아서. 저도 어려워요. 근데 좀 어려웠죠. 그리고 일단은 어려우실 것 같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래 보여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정말 뭐 떡볶이 한 그릇 같이 먹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한창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맞아. 현장 섭외도 힘들 상황이어서 뭐 감독님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현장 아파트 그를 찍기 위해서 바다와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양양으로 저희가 그거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섭외가 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쭙고 상의하고 저 본래도 조금 그런 좀 그런 성향이지만 뭐라도 이렇게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상황상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 하나는 언니가 연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일단 팬으로서 기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언니가 보여주시는 혜정을 저는 그저 보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정표가 있어야 혼자서 막 갈 수는 없어가지고 언니랑 친했던 수위는 어땠을까? 우리가 쌓았던 시간은 어땠을까? 계속 뭔가 이렇게 반추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이제 그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영 막힐 때는 언니가 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정말 안 되겠으면 살짝 대화를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현장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저 언니 쬐끔 어려워했는데 많이는 아니고 쬐끔.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근데 그런 어렵다, 뭔가 좀 조심스럽다, 아니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좀 조금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죠? 네, 좋은 긴장감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두 인물이 또 그런 긴장감 필요한 인물들이었기도 해서 네. 그래도 어쨌든 40대 아줌마 둘이서 이렇게 영화의 전면에 자식 얘기가 아닌 어떤 그 개인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기회였고 또 이런 배우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쉽지 않거든요. 소중하고 참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관객분들께 질문을 좀 받아보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거고 저희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준비한 과자가 갈 예정이니 선착순 세 분께 드릴 거예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기 안경 쓰신 분.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 인물들이 정말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모든 선택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혹시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그 인물과 일치되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지 배우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현실에 있는 인물이다라는 순간이요? 연기를 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 인물이 된 것 같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치된다고 느꼈어요. 전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수없는 얘기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하는 자의 진실과 보는 자의 진실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했지만 봤을 때는 쟤 좀 연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은 다 일치해서 했어요. 만약 일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감독님한테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왜 박수 왜 치세요?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와, 그게 다 그렇잖아. 하는 자의 진실과 보는 자의 진실이 다르다라는 지금 명언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그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연기가 미치는 사람이. 네네. 근데 제 말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죠. 그런데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게 돼야 감독이 한 번만 더 갈까요를 안 하는 거죠. 혹시 그 관객분께서 질문하신 거가 배우 김선영으로서 이 배역을 뭐랄까 정말 이거는 정말 나랑 비슷하다라고 내가 생각했다 이거를 혹시 여쭤보신 건 아닐까요? 김선영이랑 비슷하다. 네네. 이 배역 혜정이가. 저 진짜 김선영이랑 혜정이랑은 되게 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니라. 정말
일단 제가 합의를 안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치만 합의를 보는 사람도 있죠. 예, 근데 저는 합의를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예, 내 남편이 그러고 죽었으면 못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해갖고 뺨때기 때리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 여자는 막 그 다른 쌓인 게 많아서 그렇게 뭐 근데 글쎄요, 혜정이는 사실 저와는 굉장히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처음에 대답하신 그쪽으로 질문을 이해해가지고 정말 어떤 연기를 할 때 정말 나랑 이렇게 딱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씬이 내가 완전히 그 수인의 마음을 대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씬이 있냐고 혹시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네. 저도 물론 모든 씬을 정말 언니 최선을 다했으면 아니요. 근데 저는 언니도 기억하시고 관객분들은 방금 보셨으니까 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철창 저희 집에 언니가 쫓아와서 검은색 옷을 입고 쫓아와서 하는 그 씬에서 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물리적으로 벽이 있어가지고 언니를 터치할 수도 없었고 또 제가 그때 부산에서 영화를 봤을 때 언니가 그 전신에도 뛰어오고 있었고 그 전신에도 뛰어오고 있었고 왜냐면 언니가 달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 찍는 순간에는 못 봤잖아요. 촬영을 그 씬만 찍으니까. 근데 영화가 다 완성되고 나서 그 붙은 씬을 제가 본 거예요. 막 그 검은색 옷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그 에너지가 쫙 붙어가지고 저랑 만났던 그 씬, 문제의 그 씬이 딱 나왔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는 제가 그때 그 철창 사이로 느꼈던 그 에너지가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씬들이 다 더해져가지고 내가 느꼈던 게 저거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감독님의 큐 사인에 따라서 계단 밑에 계시다가 큐 하면 올라오는 거였는데 저는 딱 그 에너지만 받았는데 그 전전전 씬까지 다 들어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그때 그 계단 몇 칸으로도 갖고 와서 저한테 그 철창에 탁 던져주실 수가 있었는지 그랬는데 왜 제가 이게 인상이 남냐면 이거는 이제 보고 나서 이야기고 정작 그거 씬을 찍을 때 저는 언니를 문을 막 대화를 나눈 다음에 창문을 닫고 뒤를 돌아서서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닫으면은 수인이 얼굴은 끝인데 제가 돌아가가지고 애기들 자고 있는데 가서 엄청 울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거기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에는 잘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아이 2명이 거기서 실제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이불을 막 덮어주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그러면서 그걸 찍으면서 내가 수인이로서 얘네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언니가 저 달리기를 해서 온 에너지를 그날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비록 계단에서 올라왔지만 제가 받은 에너지가 그거였구나를 제가 영화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리 배우님 지금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아닌데. 자, 그럼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또 안경 끼신 분. 머리 묶고 네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뉴스에서 봤던 수많은 어떤 노조들이나 어떤 유가족이나 그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나 배우분들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삶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혹시 영화를 준비하면서 어떤 느꼈던 부분 혹은 배웠던 부분이라던가 어떤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셨는지 그런 것 여쭙고 싶습니다.
감독님 답변부터. 확실히 이거를 그냥 뭐 기사 보고 뭐 댓글 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SNS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긴 이야기로서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 혹은 뭐 연기를 하려고 캐릭터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 인물들을 되게, 이 상황들을 되게 깊게 약간 이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되게 좀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런 공간들도 가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 저도 이게 어느 정도 감독도 머릿속에서 연기를 하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대사들이 이런 게 이렇게 저한테 졸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짜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탈 수밖에 없어요, 라인들을.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거짓말과 진실 중에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깊게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진짜 말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감히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표면으로 나오는 것들, 특히 우리는 언론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언론의 프레임 넘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그 다름이 있을지, 그 이면에 어떤 속사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그 뭐 파업이라든지 뭐 노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저기 유가족이나 이런 뭐 이 일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서부터도 있었던 어떤 사회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배우이고 그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늘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는 항상 여기서 조금 제가 사실 처음 하는 얘기인데 우려했던 게, 합의한 사람이 너무 이해되게 그려졌다 이거. 근데 지금도 투쟁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무 합의한 사람 편에서 얘기하면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속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사실 하긴 했어요. 시나리오 받았을 때 감독님과도 좀 얘기를 했었고, 예, 이건 합의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절대로. 근데 어쨌든 그 포인트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얘기죠.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 지점은 어쩌면 제가 늘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에서 투쟁하고 있는 분들의 현실을 바라봤다면 합의한 분들의 현실을 제가 진짜 깊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이 임무를 하면서 감독님 말씀처럼 좀 생각을 좀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말할 시간 있나요? 괜찮아요. 저 여전히 뭐 공부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뭐 합의 앞에 그 사건도 있지만 집이라는 그 공간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의 세대이기도 하고, 수인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른들도 뭐 방 한 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 집에 대한 의미, 또 그것이 내 삶의 기반이 되어주고 터전이 되어주는데, 뭔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이 뺏겼을 때, 저평가됐을 때, 혹은 누군가는 막 그것을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애쓰고. 그러니까 드림 팰리스를 처음 책으로 만났을 때 되게 신기하게도 집과 관련된 다른 작품을 또 한 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왜 요즘에 집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볼 만큼 그랬는데,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는 누군가의 그런 상황 때문에 각자의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제가 하다못해 부동산 앞을 지나가게 될 때라도 좀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실제로 제가 이제 새 아파트 새로 지어진 어떤 그런 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말들, 이야기들이 막
너무나 때로는 한쪽으로 막 치우치기도 하고 다른 날은 놀이터 저쪽 놀이터에서 막 다른 이야기의 방향으로 막 엄마들끼리 막 가기도 하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아직 여전히 배우고 있고 어떤 좋은 40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좀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던 드림 팰리스였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왜 주인공 혜정에게 관객들이 좀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약간 거리를 저는 계속 떨어뜨리면서 바라보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혹시 방금 김선영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합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거를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걸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속 그래서 영화가 어쨌든 기존에는 진짜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영화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오늘은 진짜 우리 배우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시간 배분을 좀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요. 질문은 더 못 받을 것 같고요. 우리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혹시 내가 이 말은 내가 못했는데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 배우님들도 그거 말 해주시고 뭐 관객분들께 인사해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차기작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림 팰리스는 내년에 또 한번 이 극장에 걸릴 일들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평일에 3시에 극장에 오는 게 저도 지금 딱 감독이 이거 딱 영화관 나가면 또 관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되게 잘 알고 이게 얼마나 귀한 선택을 하시고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GV까지 이 영화 보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GV까지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세 분께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께 모두 다 같이 박수, 감사의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